자, 인문호를 봅시다. 뭐 앞을 보든 지문을 보든 상관없다 얘들아. 마킹이랑 쌤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됐지? 됐냐고. 못 들어가고 다시. 아니다. 읽어볼게.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늘 강을 건널 때 그 강에 있는 물방울이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것도 뭔 말인지 이해해야 되지 얘들아. 그러나 역접 접속사 등장. 자,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어제 건넌 강과 오늘 건넌 강은 어떻게 묘사되느냐에서만 다르지 강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야,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게 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뭐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라는 거. 강물은 물론이고 동일한 물방울이 차 있다고 생각되는 연못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지 않다. 일단락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지 얘들아.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다?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동일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치? 이거에 관한 거지. 그래서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단락이다. 자,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한 번 더 결론 접속사. 즉 사물이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잘 봐. 자, 즉의 용도는 알지 얘들아?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아야 되지. 앞에 말을 정리해 줘야 되니까 즉 뒤에 문제 밑줄 쳐볼게.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같은 말로 앞에 말과는 반대로 계속 존재하는 말은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즉 변화가 없는 게 있어야 된다고. 즉 변화하지 않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랑 같은 말 앞에 뭐다?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있지. 대장. 대장은 안 변해야 되잖아. 이 안 변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들으면. 근데 하지만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즉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가령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곧 A 상태의 책상이 있고 잠시 후 B 상태의 책상이 있으며 또 다른 상태의 책상이 계속 이어지며 이것들의 어느 두 책상도 결코 똑같지 않다고 말이다. 다시 헤라클레이토스 말이지. 좀 복잡하지 이게? 이럴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 그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달라. 그렇다면 우리는 연속적인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기 위해 일일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많은 상태를 가리키는 낱말은 무한히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별적 사물 하나하나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밑줄 치기 딱 보이지? 뭐다? 낱말이 무한히 필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비경제적이니까 이런 낱말을 사용하지. 중요한 건 뭐다? 이 유사점. 맞지?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을 가리키는 낱말 대신 한강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여우 한 마리를 가리키는 낱말 대신 여우라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유는 뭐라고? 어제의 한강과 오늘의 한강은 유사하니까. 여우 한 마리는 유사하니까. 경제성을 위해서 하나의 낱말을 쓴다는 거지 지금. 이해됐나? 이까지. 넘어간다. 자,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 사물 곧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있잖아 지금 우린 다. 그치? 이름.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동일시에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보이지? 이게 문제점이 된다고 이게 지금. 뭐 하면은 각각이 다른다는 데 주목하지 않고. 맞지? 집단을 가리킨 낱말을 사용하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고. 어떤 건지 보자. 자,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또 미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미국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끊어봐봐라. 자, 이건 비유적 표현이지. 예시지. 예시를 이 본문에 맞게 바꿔볼 줄 알아야겠지? 맞지?
체크해볼까? 자,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또 미국 사람이 하면서 또 싫어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뭐다? 이까지가 다 뭐다? 이에 해당한다. 이까지가 뭐다? 뭐고 다? 다 뭐고? 동일시에 오르지. 내가 이제부터 동일시에 오르라고 적으면 너 이거 떠올려야 돼. 모든 게 다르다는데 주목하지 않는 거지.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마치 이거지. 아, 건이는 멍청하네. 형준이도 멍청하네. 아, 그러니까 의고는 다 멍청하다. 그리고 니도 멍청하지 이거야 지금. 알겠나? 그거이지. 계속 읽어볼게. 자, 여우나 미국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적 사물이라고. 개별적 사물이라고 원래는. 만일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보이지? 다른 낱말을 사용하거나 하나의 낱말이 아니라 또는 특성에 주목하면 말이야. 개별적 사물을 하나의 관념 꾸러미 속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별적 사물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즉 다른 말은 뭐다? 이게 두 개가 뭐다?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뭐 하면 특성에 주목해주거나 각각 다른 낱말을 사용했다라면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가 간과하고 우리가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뭐다? 우리는 뭘 간과한다? 만물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간과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한테 지우개라고 하지. 10초 뒤에 이 지우개는 내가 지금 말한 지우개랑 다를 거라고. 조금 썩었거나 부식될 수 있잖아. 하지만 지금의 지우개, 10초 뒤의 지우개, 20초 뒤의 지우개라고 안 부르지. 그렇게 부르면 이득은 뭐다? 이득은 뭐다? 동일시에 오류는 생기지 않을 거야. 단점은 뭐겠어 이거? 이렇게 부르는 단점은? 비경제적이겠지. 맞지? 넘어간다. 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세상도 그러하므로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다. 즉 뭐다? 아, 물론 이 동일시 하는 게 좋진 않지만은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고. 필요는 해. 단점도 있지만 그것은 꼭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보이지?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이유가. 그럼 뭐 때문이냐?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 사물은 없겠지만 그것들은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데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 보이지?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다고. 공통점이 있으니까. 만약 고유명사만 있었다면 서울 사람과 미국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가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사람이며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또 하는 거 한 개 더 있지. 보이지? 일반적 용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보이지? 일반적 낱말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두 개라고 할 수 있겠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뭐다? 경제성. 두 번째 이거. 공통 특성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 낱말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 맞나? 이 지문이 약간 좀 우리 1등거랑 좀 다르지?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막 도출해내는 기보다는 그냥 뭐 그렇다고 할 것이다, 저렇다고 할 것이다 라고 끝나잖아. 그래서 조금 내가 보기에는 막 수능에 나올 만한 그런 지문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냥 수특에 있어서 그렇지. 됐나? 자, 그 뒤에 문제 풀어보자. 여기까지 끝났지? 자, 윗글을 바탕으로 언어를 이해할 적절을 하자는 것. 이거 답 2번이었는데 1에서 5번까지 왜 아닌지 한번 봐봐, 얘들아.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이를 위한 낱말이 무한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뭐 때문이라고? 같은 말로? 이게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말이지.
맞는 말이고 2번 자 모든 개별적 사물에 이름을 붙여 쓰는 일이 비경제적이지 않다면 맞지? 즉 다른 말은 뭐야? 경제적이라면 이 말이겠지. 경제적이라는 말이야.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틀린 이유가 뭐냐? 자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한 이유가 몇 개 있었어? 이유가 이게 2개 있었어. 이유 2개가 있었어. 즉 이게 경제적이라 할지라도 이건 첫 번째 이유만 제껴지는 거지 두 번째 이유는 남아있지 아직. 어떤 이유? 두 사물의 공통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개별적 사물에 이름을 붙여 쓰는 일이 필요해. 맞지? 넘어갈게 3번. 개별적 사물에 붙은 이름 대신에 집단에 붙은 이름에 주목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같지 않음, 다름을 간과하는 게 이게 우리가 뭐였어? 이게 동일시 오류였잖아. 그렇지? 4번도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점이 있을 때도 있으므로 유사점을 지닌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도 필요하다. 여기 아까 이유 2번 두 번째였지? 두 번째 이유. 5번 한 명 한 명이 다르지만 사람들끼리 유사점이 있으므로 다 맞지? 그러니까 사람이라 부르지. 서울 사람이나 미국 사람처럼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이것도 괜찮은 선지였어.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자.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 기억에 대한 대답. 이거는 뭐 풀이할 게 따로 없지? 항상 변한다는 게 필요하지. 이거 3번 항상 변한다. 3번 문제 니은의 예. 니은 봐봐라 얘들아. 니은 지문을 봐봐. 니은 뭐라 적혀있어? 그냥 미국 사람 적혀있다고? 자 동일시에 오르지. 잘 봐. 필기를 좀 해볼게 이쪽에. 너희가 있잖아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 동일시의 오류가 되려면은 어떤 특성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 자 동일시에 오류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적어볼게. 그 개별 특성에 주목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치? 개별 특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동일시 오류고 또 한 개 더. 우리는 어떤 작은 속성을 보고 얘가 이럴 것이니 이 전체 얘도 이럴 것이라고 말하지. 아까 미국인 봐봐라. 내가 만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전체 미국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즉 소수, 작은 속성을 보고 이걸 통해서 큰 속성을 갖다가 유추하는 게 바로 이 니은이야. 이 2가지 만족하는 거 찾으라고 지금. 근데 잘 봐. 몸에 좋은 재료들이라고 말했지. 개별 속성에 주목했어. 맞지? 그 다음 잘하는 축구 선수들만이라고 했어. 마찬가지 개별 특성에 주목해버렸어. 버스가 이건 됐고 4번 봐봐라. 학력평가에서 이게 가장 오답지기를만 했는데 1등을 한 학교에 다니는 어떤 고등학생을 보고 얘는 공부 잘할 것이다 라는 거 뭔지 아나? 큰 개념을 보고 작은 개념을 유추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우리 뭐 찾아야 돼? 작은 걸 보고 큰 거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작은 예를 본 다음에 이 개라는 전체가 표현되잖아 지금. 그게 답이 1번인 거지. 이해됐나?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디귿이 뜻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디귿이 뜻하는 거 답 5번. 이건 틀린 사람 있나 혹시 이거? 없지? 이건 쉬웠지? 마지막 5번. 중요한 게 뭐다? 형상. 이 형상 개념 잘 봐라. 초월적 완전하대. 아까 우리 지문에서 본 게 뭐야 이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게 있어야만 한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게 있었지. 그거에 관한 게 이 형상이야 형상. 됐지? 그래서 3번 틀렸는데 플라톤의 형상은 강은 흘러도 같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겠군. 잘 봐. 강이 흘러도 같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은 그건 뭔지 아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물은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은 선지잖아 지금. 맞지?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 플라톤이 말하는 거 뭔지 아나? 대부분의 세상의 사물들은 다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을 변하게 만드는 형상이 존재한다는 거야. 즉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물은 변하긴 변해. 단 안 변하는 절대적인 형상이 있다라고 한 거지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 이해되나? 어차피 세상의 현상은 변하는 거지. 플라톤의 입장에서도. 알겠지? 계속 존재하는 건 또 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계속 4번에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있고 그러니까 형상은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그래서 맞는 말이지 4번은. 맞는 적절한 거지. 형상은 계속 존재하는 거.
이 밖에 나머지 것들은 다 변화하는 것. 이해되나?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개념이어야 되지, 형상은. 절대적인 어떠한 것. 됐나? 넘어갑니다. 인문 6 보자. 인문 6. 자, 인문 6 같이 보는데, 자, 인문 6 보자. 인문 6 읽어볼게. 자, 내 손가락이 베어서 아플 때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직접 안다. 멍 때리면 안 되지, 얘들아. 접속사가 막 드러나는데, 막 나오는데, 뭐 나왔다? 뭐라고? 아니라. 다시 말해서도 괜찮아. 아니라라는 접속사가 있었지?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앞 뒤에. 앞에 뭐?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안다고. 그러나 한 번 더 역접.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베어서 아파할 때 내가 아플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알지는 못한다. 자, 이 두 번째 나온 접속사는 앞 뒤에 어디 밑줄 쳐야 돼? 다시. 직접 한다. 동일한 방식. 땡. 이걸 모른다고? 아니. 이걸 모르면 비문학을 못 읽지, 얘들아. 어떻게 읽냐. 백날에도 모르지. 잘 봐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은 그의 손가락의 피를 보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보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 등등등의 사실에서 고통을 추론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잖아. 봐봐. 내가 아픈 거는 추론이 아니라 직접 아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지 일단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어? 넘어간다. 자,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철학적 문제를 다른 사람 마음 문제라고 부른다. 주제 나왔지? 다운표까지 있네. 정의는 앞에 있었다, 얘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게 다른 사람 마음 문제야.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실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은 아니래.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한다는 것을, 곧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은 마음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고도의 정교한 로봇이나 좀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좀 개소리 같지만, 개소리는 있겠지만 읽어볼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알을 믿을 수 있냐는 인식적 회의론,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 추론이 정당화되느냐는 귀납의 문제와 함께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으로 꼽힌다. 알겠나? 자, 그럼 정리해볼까, 얘들아. 잘 봐. 회의론에는 세 개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인식적 회의론. 두 번째, 귀납의 문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람 마음 문제. 맞나? 맞나? 됐지? 이게 명확히 뭔지 알고 넘어가야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랑 똑같냐 안 똑같냐라는 문제야, 지금. 계속 읽어볼게.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유비 논증으로 가장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유비 논증은 내가 치기 전에 이놈이 쳐야 돼, 얘들아. 만일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 특성을 두 번째 대상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자, 전제와 결과 잘 봐라. 이게 전제지. 유사성이 있을 때 다른 대상도 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추론한다고. 다른 사람은 많은 중요한 측면에서 나와 닮았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기에 신체나 행동이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도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나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리라 추론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비 논증의 전제는 뭐라고? 나와 다른 대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다른 대상도 비슷하게 느낄 것이라고 유추하는 거지. 다음 달라.
그러나 역접으로 시작하네. 뭔가 이상한 거네요. 그러나 뭐라 그래? 개연성이 약하다. 적절한 답이 아니란 거지. 왜냐? 성공한 유비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필요한데 이 유비 논증은 단 하나의 사례 곧 나 자신의 경우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뭐다?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문제가 등장하잖아. 그치? 유비 논증은 뭐야? 전제가 나밖에 없으니까 증거가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이 창고에 쌓인 상자 더미 중에서 상자 하나만을 열어보고 책이 들어있음을 확인한 후 보이지? 상자 하나만을 열어보고 책이 들어있음을 확인. 이게 뭐다? 나의 특성. 내 특성 하나만 보고 나머지 상자들도 똑같이 생겼으니 이게 뭐다? 타인.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모두 책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 나랑 똑같은 감정을 가질 것이다. 유추하는 것이 추론한다면 매우 빈약한 논증이 될 것이다. 왜 유비 논증이 안 되는지 알겠지? 이 예시를 통해서. 계속 읽어볼게.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귀납 추론은 수많은 관찰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존나 중요한 말 나왔다. 뭐 나올게? 어디 밑줄 치겠어? 어디 밑줄 치겠어? 어디 밑줄? 그치? 왜? 이 문제를 해결은 해주지. 맞지? 근데도 뭐라 그러? 근데도? 그래도 결론이 참인 건 아니래.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귀납의 문제라고 한다. 즉, 접속사. 아무리 많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왠지 알겠지? 왜? 오늘 해가 뜬다 해도 봐라. 위에 봐봐.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해 안 뜨면 어떡해?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잖아. 그래서 결론이 항상 3은 아니라고, 귀납 추론도. 계속 읽어볼게. 이런 상황에서 단 하나의 관찰 증거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이 유비 논증이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상식은 흔들리고 만다. 어쨌든 유비 논증이든 귀납 추론이든 둘 다 완벽하진 않지 지금. 맞지? 단 얘들들의 차이점 뭐다? 유비 논증은 증거가 하나, 얘는 증거가 많아. 됐지? 다음 넘어간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와 마찬가지로 회의론인 인식적 회의론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의심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의심한다. 정의 쭉 밑줄 치면 되겠지? 모든 걸 다 의심한다고.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의지. 인식적 회의론자들이 오로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뿐이다. 내 마음,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인정. 나머지는 다 의심. 이것을 같은 말로 유아론, 인식적 회의론과 같은 말. 이와 달리 역접.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게 나왔지. 뭐라고? 이거. 즉 뭐다? 뭐랑 뭐 차이점이야?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된다. 그려져야 돼 얘들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인식적 회의론과 다른 사람 마음 문제의 차이점 보고 있잖아. 그치? 차이점. 얘는 뭐라고? 얘는 모두 의심하지. 맞지? 얘는 뭐 의심 안 해? 신체는 의심 안 해. 됐나? 그래서 읽어볼게. 다만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뿐이다. 그런데 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손쉽게 해결된다. 밑줄 안 치나? 왜? 개념 나왔는데 지금. 뭐 나왔다? 뭐 나왔다? 행동주의. 정의는 마음이란 행동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행동이 곧 마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이론 중 행동주의는 그리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활동을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맞지? 뭐라고? 복잡한 정신활동을 행동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지금. 행동주의는 안 된다고 이거. 한편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하는 동일론.
이번엔 다음 건보다 동일론. 마음은 뭐다? 마음은 뭐다? 마음은 뇌다. 다른 사람 마음 문제도 해결되고 행동주의가 갖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는 철학자들이 많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달로 복잡한 정신현상이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과 동일하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을 포기하는 거라고. 이원론은 뭐겠어 그러면? 마음과 물질은 별개라고 하는 건데 동일론은 마음 이꼴 물질인 거야. 뇌가 똑같이 생겼으면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 마음 문제에 관해서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지? 됐나? 그거에 관한 지문이야. 자, 그러면 지문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정리를 하고 문제 푼다. 1단락. 1단락에는 이제 역접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대비되고 있었어. 첫 번째, 나의 고통. 그리고 타인의 고통 해가지고 두 가지의 이 고통을 아는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지. 나의 고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직접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타인의 고통은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추론한다. 그렇지, 이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제 추론한다. 맞나? 이게 차이점이었어. 그리고 2단락 가볼까? 2단락. 2단락에서 처음 등장한 게 다른 사람 마음 문제야. 적어볼게. 다른 사람 마음 문제. 저기 이미 다른 사람 마음 문제라는 건 이거잖아.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을지 의심해 보는 거지. 같을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왔던 문제였다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 지금. 적어볼게. 첫 번째 해결 뭐였다? 첫 번째 해결 뭐였지? 제일 처음 나온 게 뭐였노? 제일 처음 나온 거 뭐였노? 빨리 말해봐라. 뭐 갖고 왔어? 모르나? 앞에 있는데. 3단락이 있잖아 얘들아.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유비논증. 유비논증은 대상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 그치?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 근데 얘가 문제점이 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근거가 나밖에 없는 게 문제였지. 맞지? 그래서 요 유비논증에는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부족했어. 그래서 이제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했지, 유비논증은.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귀납 추론이 나와. 귀납 추론은 얘의 문제는 해결해줘. 즉 많은 양이, 그러니까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뜨면 앞으로 계속 해가 뜰 것이다 이런 것처럼 얘는 많은 양의 관찰 증거가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왜? 항상 해가 안 뜰 수도 있거든. 거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귀납의 문제라고 불러서 비문학 책에서는 귀납의 문제.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거.
세 번째가 인식적 회의론. 얘는 그냥 모든 지식을 의심하는 거야. 유일하게 의심 안 하는 게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나는 의심하지 않지만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지. 다시 말할게.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하지 않고 싹 다 의심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같은 말로 유아론이라고 했어. 그 다음 네 번째 나온 거,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 행동주의. 이제 행동주의에서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행동주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곧 행동이다 이 말이었거든. 적어볼게. 마음은 이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아파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 마음과 행동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불가하다는 이제 문제가 있지. 실제로 마음과 행동은 다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그래서 동일론이야. 동일론은 마음은 물질이다, 즉 뇌다 하면서 끝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절한 거는 최근의 대세가 바로 이거란 거예요. 동일론. 뭐 뇌가 발달하고 있고 신경과학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하면서. 됐지? 그래서 이까지 오서 끝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자. 다 이해됐지? 1번부터 5번까지 풀면 된다. 1번부터 5번. 자, 1번 문제.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진술이지. 알겠나? 첫 번째,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동의하겠지. 내 건 내가 직접 알 수 있으니. 2번, 다른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 신체를 가진 건 인정하지. 단, 인식적 회의론에서는 그것조차 의심하지 마. 그렇지?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 문제니까 이거 인정. 거짓이 아닌 것도 알고 있지. 단 거짓은 아닌 건 아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이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니까. 리을. 마음은 행동이 아닌 뇌의 작용. 이건 동일론이잖아. 기은이는 디귿. 답 3번. 답 몇 번 이게? 5번.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 별개의 거 아니야 이거? 귀납의 문제랑 얘는. 귀납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야? 많은 근거가 있으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라는 게 문제 해결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에 관한 문제지, 근거가 맞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거 기억 뭐고? 신체나 행동. 얘는 나.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과 같다. 답 2번. 4번 문제. 답 몇 번 이게? 2번. 자, B 읽어봐라. B 뭐라 적혀 있어? 성공한 유비논증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수많은 관찰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뭐라 그래? 수많은 독서 모임, 관찰 증거 있지. 오늘 만난 독서 모임 회원도 차분한 성격을 예측한다. 이게 성공한 유비논증이지. 5번. 존나 이건 쉬운 문제였는데 잘 봐. 철학적 좀비의 정의는 뭔지아나?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 근데 마음에 있는 건 의심을 받고 있어. 그래서 뭐게? 4번.
됐나? 자, 좀 쉬다가 다음 거 하자. 실 보자. 같이 본다. 마지막 질문이지. 읽어보자. 자, 봅시다. 자,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신명론은 예컨대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명론은 특정 종교와 관련 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뿌리 깊은 생각으로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었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그 가정에는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한다는 것과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있다. 자, 보이제?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 찾으면 되겠지, 얘들아. 1번, 2번 체크하면 되겠지. 1번 뭐고? 선의 행동을 명하고 그렇지. 신은 모두 여기서부터 이거. 2번 우리는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게 이 신명론이라는 글 주제에 관한 두 가지 핵심 요소지. 맞지? 이 글 좀 골 때리니까 잘 봐라. 다음 거 넘어간다. 자, 그런데 플라톤은 에우티프론에서 신명론을 비판했어. 학자 나왔다. 플라톤이 비판을 한단 말이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했지만 보이제? 받아들이고 존중은 해. 신이 있다. 신이 존중받을 만하다. 하지만 만약 신이 완벽히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신이 선하다 해도 그게 도덕은 아니라고. 그는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 잘 기억해라. 앞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A의 견해, 뒤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B의 견해라고 해보자. 자, A의 견해 뭔지 알겠지? 신이 명하면 그게 선하다고. B의 견해는 그게 선하니까 신이 명하는 거라고. A의 견해는 신이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 이거야. 보이지? 판단 전에는 도덕은 없어야 돼. 도덕이란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한편 B 견해는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 알겠나? 왜? 신이 보이지? 뒤에 봐봐. 선하기에 신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신이 명령하기 전에 이게 선하다 악하다가 있는 거지. 도덕이란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 규범이고 신은 절대 틀린 적이 없는 심판관으로서 선한 것은 명하고 악한 것은 금하는 존재다. 그런데 플라톤은 신명론의 딜레마에 빠짐을 지적한다고. A, B 견해 기억했지 얘들아? 이걸 알고 그 다음 딜레마 잘 봐봐. 왜 딜레마에 빠지는지. 먼저 A의 견해가 옳다고 해보자. 이 견해에 따르면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것이 되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 이유도 없다. 잘 봐라. 왜 어떤 도덕적 이유도 없게? 신이 말해야지 도덕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그 말하는데 이유에는 도덕이라는 이유가 없잖아 지금.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라는 뜻이기에 도덕이 독단적임을 뜻하게 된다.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신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는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 기준이라는 견해로서 A를 버리고 B로 가는 것이 된다고. 그거 이해되나 혹시? 그건 이해 안 되죠?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뭐라 그래? 이 말이 뭐야? 신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애초에 신이 판단하기 이전에 도덕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B견해로 가는 게 된다고. A견해가 옳다고 해버리면. B견해를 선택한다고 해보자 이번에는.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B견해에서는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며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맞지? 도덕이 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라 그랬지. 이는 도덕과 신을 관련시키려는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지. 신명론은 도덕과 신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도덕이 독단적이거나 그러니까 도덕이 별개라면은 굳이 신이 필요가 없잖아. 신이 없어도 도덕은 성립한다. 결국 신명론은 A의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고 B의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오케이? 플라톤에 따르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았을 때 불경스럽다고 믿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이는데 플라톤의 비판은 오히려 신명론 자체가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명론을 거부했다. 됐나? 그래서 이게 신명론이 왜 비판받냐, 왜 거부당하냐에 대한 이유에 대한 글이지. 그래서 오케이, 이까지고 뒤에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자 1단락부터 해볼게. 1단락. 자, 신명론에 관한 지문이었어. 신명론. 왜 또 시작하는데? 왜? 또 왜? 신명론은 자, 도덕에 관해서 말할 때 도덕은 신의 명령이다 라는 주장을 피지. 그래서 이 도덕은 신의 명령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기본 전제가 깔려 있지. 두 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 신은 선한 행동은 명령을 하고 악한 행동은 금지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 요소. 두 번째,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안다, 알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였어. 우리는 안다는 거야. 근데 이 신명론에 대해서 비판을 해버리지. 이 예를 갖다가 이제 비판을 할 거야. 누가 비판하냐? 플라톤이. 얘는 뭐라냐? 신을 부정하진 않아. 신을 존중은 해. 자, 적어볼게. 자, 신을 존중하지만 신은 도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A의 견해와 B 견해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제 A의 견해를 보자. A의 견해. 이 비문학 지문은 A의 견해. A의 견해는 신이 명하기에 그 행동은 선한 것이다. 이 말은 함정이 있지. 즉 신이 판단 전에는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 비견해는 그 행동이 선하니까 선하기에 신이 명한 것이다. 왜?
왜? 진짜 유치하다. 선아? 알았다, 선아. 왜? 이 말은 자, 도덕은 신과는 별개로 독립된 규범이다라는 전제지. 신이 명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선한 도덕이 있다라는 입장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끝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두 번째 적어보면은 이 두 개의 견해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다는 말이야. 적어볼게. 이런 거를 이 비문학 지문에서는 신명론의 딜레마라고 했었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어떤 학자가 A를 옹호한다고 치면은 A의 견해를 옹호하면은 도덕은 독단적인 게 돼버려. 그치? 신 마음대로니까 도덕은 너무 독단적인 게 돼버리고, 만약에 비견해를 옹호해버리면 신이 없어도 도덕이 성립하게 되니까 굳이 신명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를 통해서 마지막 단락에 나왔듯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야, 지금 이게. 됐나? 그치? 뭐 이건 좋은 지문은 아니야, 얘들아. 좋은 지문은 아니고 수특이 뒤로 갈수록 좀 구리더라고, 지문이. 됐지? 자,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넘어가 봐라. 1번 보자. 이제 풀어라. 지금 1에서 5번 풀어라. 자, 1번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지. 적절한 것 묻고 있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적혀 있지. 자, 이게 많은 이유가 아까 신명론에 대한 모순에서 뭐가 있었어? 첫 번째가 신이 명하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너무 독단적이라는 견해가 있었잖아. 그래서 걔가 그걸 피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근거로 들은 거잖아,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1번은 답이고, 2번은 딜레마. 똑같은 말이지.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신의 명령이 도덕과 상관이 없다. 이게 두 가지의 모순이었잖아, 지금. 사실 1번, 2번은 똑같은 문제였어. 3번 A 견해와 B 견해에 관한 진술. 4번 A와 B가 둘 다 도덕의 존재는 인정을 해. 왜? 일단 도덕이 먼저냐 신의 명령이 먼저냐가 관건이지, 둘 다 도덕의 존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4번이 둘 다의 공통점이었고, 4번은 답 3번. 3번의 의문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치자. 그럼 신명론이고 뭐고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 적어도 신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 도덕이 먼저냐 신이 먼저냐를 하는 거지. 이해되지? 마지막 5번. 답이 1번이었어. 신이 무엇을 명하는지 잘 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이 무엇을 명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왜? 신이 사람을 해치라고 명령했잖아, 지금. 얘는 그 말을 따른 것 뿐이야, 그냥. 이해되나?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고 필기를 좀 하자, 얘들아. 아까 정리 안 했지? 정리할 거 틀어줄게.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